케이크도 빵이고 식빵도 빵이잖아요? 실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겨울 아침 햇살이 식탁 위 비닐봉지를 비춥니다. 안에는 식빵 한 봉지, 3,900원짜리 노란 가격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죠. 제 69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사위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 요양보호사로 남의 부모는 극진히 돌봤는데 정작 제 딸은 저를 3,900원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30년 요양보호사로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낮에는 80대 할머니 손잡고 산책시키고 밤에는 딸에게 개별식 때 정산당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11월 23일. 제 69번째 생일이었죠. 남편이 떠난 지 5년 혼자 맞이하는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려 있어야 할 남편 사진은 이미 베란다 박스 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딸 미나가 말했죠. 애들이 무서워해요. 영정 사진 같다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 시계가 새벽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30년 하다 보니 몸이 알아서 일찍 깨는 습관이 배었죠. 커피를 내리려는데 사위 박진우 씨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엔 9시가 넘어야 일어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일찍 나왔더군요. 아, 장모님. 생신이시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하듯 건조했죠. 그가 냉장고 옆에 놓인 편의점 비닐봉지 하나를 집어들더니 식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축하드려요. 바빠서 편의점에서 샀는데 실속으로 준비했어요. 봉지 안을 들여다보니 식빵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란 가격 스티커가 그대로 붙은 채로요. 3,900원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빵이고 식빵도 빵이잖아요. 실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위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케이크도 빵, 식빵도 빵.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이 딸 미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딸은 그렇게 말하곤 사위 쪽을 힐끗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당 섭취 줄이자고 했잖아요. 케이크는 설탕 덩어리고 식빵이 훨씬 건강하죠. 건강. 그 단어가 참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고맙구나.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애를 썼죠. 사위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고 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제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 같은 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봉지 안에서 식빵을 꺼내는데 함께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미니 식빵 1봉 3,900원. 영수증을 펼쳐보니 할인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4,900원인 걸 1,000원 할인받은 거였죠. 정말이지 내 생일 선물이 할인받은 식빵이라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을 가서 햇살 요양원에 도착했죠. 30년째 다니는 곳입니다. 오늘도 80대 할머니 3분을 돌봐야 했습니다. 순희 씨,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해요. 동료 박소영 선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는 제가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죠. 어머,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달력에 표시해뒀죠. 점심때 미역국이라도 사드릴게요. 선배의 따뜻한 말에 아침에 받은 식빵 봉지가 떠올랐습니다. 딸보다 직장 동료가 더 챙겨주네. 쓴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론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죠. 오전 내내 저는 할머니들을 돌봤습니다. 김할머니 식사 보조하고 이 할머니 목욕 도와드리고 박 할머니 산책시켜드렸죠. 할머니들 손을 잡고 걸으며 제 딸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나도 늙으면 누가 이렇게 손 잡아줄까? 딸은 제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갈 때도 바빠서 못 가요라는 문자만 보냈죠. 점심시간 선배가 정말 미역국을 사왔습니다. 자, 생신인데 이거라도 드세요.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뭐려? 근데 순희 씨, 딸이랑은 생일 어떻게 보내요? 케이크라도 준비했겠죠? 선배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 네. 뭐 준비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3,900원짜리 식빵 봉지를 케이크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역국을 한 숟갈 뜨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남의 부모는 이렇게 극진히 돌보는데 정작 내 딸은 나한테 식빵 하나 던져주고 끝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 서윤이와 하준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서윤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13살 손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고마워, 우리 서윤이. 할머니, 우리 내일 제주도 가요. 4박 5일이래요. 하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겠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반찬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생일상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아침에 받은 식빵 봉지만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딸 미나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부터 제주도 가요. 4박 5일. 그래, 좋겠구나. 날씨도 좋을 것 같던데. 제가 대답하자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없는 동안 집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집을 봐달라고? 네. 택배도 받아주시고 화분에 물도 주시고요. 아, 그리고 고양이 나비밥도 챙겨주세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멀리 가시면 힘드실까 봐요.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배 타고 4박 5일은 좀 무리실 것 같아서요. 그럼 미리 물어보지. 내 생각은 안 궁금했니?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저희도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인데요. 애들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요. 가족여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족여행.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보구나. 그 순간 사위가 휴대폰을 들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가족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제주도 리조트 예약 완료. 4박 5일 확정이요. 단톡방 이름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사위, 딸, 손주들만 있었죠.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알았어. 집은 내가 볼게. 겨우 그 말만 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0시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침에 받은 식빵 봉지와 구겨진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가격 스티커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3,900원. 제 69년 인생이 30년 요양보호사 경력이 3년 전 딸에게 증여한 23평 아파트가 고작 3,900원짜리 식빵 한 봉지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요양 현장에서 항상 쓰던 습관이죠.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메모장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1월 23일, 69번째 생일. 사위가 준 선물 편의점 식빵 1봉, 3,900원. 할인 스티커 부착. 딸의 말 케이크는 설탕 덩어리, 식빵이 건강에 좋다. 4박 5일 제주도 여행, 나는 제외. 집 보라는 통보만 받음. 글씨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복도에서 딸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 짐 챙겨야 돼. 수영복이랑 선크림 준비했어? 응, 다 했어. 애들 옷도 챙겼고. 엄마는 집에서 쉬시면 되니까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즐기자. 그들의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남의 부모 돌보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딸이 같이 살자고 해서 증여한 이 집.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저 집 보는 사람이구나.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딸 가족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택배 오면 현관에 놔두시고 나비밥은 하루에 2번만 주세요. 과식하면 안 되거든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사위도 잘 부탁드려요라는 말만 남기고 따라 나갔죠. 손주들만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라.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는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3,900원. 노란 할인 스티커. 그 영수증을 손에 꽉 쥐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나를 지켜야 한다.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젠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구겨진 영수증이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딸 가족이 떠난 그날 저녁, 저는 홀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딸 가족이 먹던 반찬들은 다 챙겨갔더군요. 냉동실엔 냉동만두 한 봉지가 전부였죠. 이것도 감사해야 하나. 쓴웃음이 나왔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저는 밥을 해서 김치와 나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허전한 줄 몰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는데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 미나가 찾아왔죠.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딸이 그날은 사위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살아요. 딸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희가 날 모시겠다고? 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 아예 엄마 집에 우리가 들어갈게요. 여긴 넓잖아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병원도 모시고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구나. 어려울 때 엄마를 생각해 주는구나. 일주일 뒤 딸 부부는 짐을 싸서 들어왔습니다. 손주 서윤이와 하준이도 함께였죠. 엄마, 근데 명의를 진우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아낄 수 있대요. 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의를 바꾼다고? 네.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진우 명의로 하면 대출도 좀 받을 수 있대요.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장모님 잘 모실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생활비 일부 보태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사도 같이 하고요. 명의만 제 앞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인데 뭐, 명의가 중요한가. 결국 저는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23평 아파트. 그 집의 명의가 사위 박진우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증여계약서엔 조건부 증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 일부 지원, 병원 동행, 가사 분담. 그런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죠. 장모님, 걱정 마세요. 약속 꼭 지킬게요. 사위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1년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딸 부부도 나름 저를 신경 써주고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게 즐거웠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생활비는 각자 내는 걸로 하죠.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서요. 사위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각자 낸다고? 같이 산다며? 네, 그래도 공과금이랑 식비는 나눠야죠. 장모님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내 연금이 얼만데?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한 20만 원 정도만 보태주세요. 그렇게 저는 한 달에 20만 원씩 생활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 100만 원 남짓한 돈에서요. 병원 동행도 처음 몇 번만 해주고 나중엔 아예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희 바빠요.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가사 분담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모두 제 몫이었죠. 그리고 1년쯤 지나자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장식장 좀 치워주세요. 애들 놀 공간이 없어요. 남편 사진 좀 내려주세요. 애들이 무서워해요. 엄마 옷들 베란다에 정리해주세요. 옷장이 부족해서요. 제 흔적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났을 때 사위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 장모님. 설거지 좀 해놓으시죠. 바쁘다고 맨날 싱크대에 그릇 쌓아두시면 어떡해요. 장모님,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먼지 쌓인 거 보이시죠? 반말은 아니었지만 말투엔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조였죠. 그날 밤 저는 베란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 옛날 앨범, 옷가지들, 남편이 쓰던 시계까지. 저는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과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 나왔죠.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딸을 안고 찍은 사진. 여보,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 딸이 이러는 게 맞나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구겨진 식빵 영수증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펼쳐서 앨범 뒤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 바로 뒤에요. 모욕의 기록을 슬픔 뒤에 보관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에 날짜와 사건을 적기 시작했죠. 11월 24일. 딸 가족 제주도 여행 출발. 나는 집 보는 사람. 냉장고엔 김치와 나물만 남음. 저녁은 혼자 냉동 만두로 해결. 11월 25일. 사위 통화 내용 엿들음. 등기 깔끔해요. 어르신 방만 정리되면 바로 진행 가능. 무슨 뜻인지 궁금. 메모를 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지 않나? 저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요양 현장에서 보호자와 통화할 때 녹음하던 기능이 있었죠. 파일을 확인해 보니 최근 몇 달간 녹음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장모님. 진짜 답답하네. 청소 좀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먼지 쌓인 거 안 보여요? 장모님, 또 병원 모시라고요? 저희 바빠요. 택시 타세요, 택시. 딸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맨날 집에만 계세요? 복지관이라도 다녀오세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저는 그 녹음 파일들을 폴더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위 반말, 딸 무시 발언, 병원 거부 같은 이름으로요.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라고 검색했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자 PDF 파일이 뜨더군요. 등기부등본, 소유자 박진우. 그 밑에 뭔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2억 원, 채권자 우리은행.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저당 2억 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모르게 대출을 받았다고?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3년 전 증여할 때는 없던 건데 언제 이걸 설정한 거야? 등기 일자를 보니 6개월 전이었습니다. 6개월 전? 그때 사위가 대출 받는다고 서류 좀 달라고 했었지. 그게 이거였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렸다고? 내 허락도 없이? 화면 속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글자가 점점 커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아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옆집 창문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옆집 최말순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말순 씨라면 뭔가 알까? 말순 씨는 30년 넘게 이 아파트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사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말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말순 씨? 나 순이에요. 아, 순이 씨. 무슨 일이세요? 말순 씨, 혹시 우리 딸 부부가 사는 거 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 너머로 말순 씨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 씨, 솔직히 말할까요? 요즘 순이 씨 혼자 장 보시고, 혼자 쓰레기 버리시고, 혼자 눈 치우시던데요. 딸 부부는 뭐 하는지. 그래요? 말순 씨가 봐도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주엔가 사위분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람이랑 우리 아파트 단지 돌아보던데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못 들었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요? 네. 뭔가 거래하려나 봐요. 순이 씨, 혹시 집 파시려고요? 아니요.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럼 이상하네. 왜 돌아다녔을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2억 원. 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제 집까지 팔려고 하는 건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여전히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건 나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딸 미나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죠. 제주도 햇살을 실컷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잘 다녀왔니? 재미있었어?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혼자 지내느라 외로웠거든요. 네, 좋았어요. 그나저나 집은 잘 봐주셨죠? 그럼. 택배도 받아놨고 나비밥도 잘 챙겼어. 고마워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사위 박진우 씨는 인사도 없이 거실로 가서 소파에 털썩 앉더니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손주 서윤이와 하준이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놀았니? 네. 바다도 가고 말도 타고 귤도 땄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라도 없었으면 정말 쓸쓸했을 겁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응? 다음 달부턴 방 좀 비워줘.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닦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방을 비우라고? 응. 진우가 집에서 일 좀 해야 하는데 서재가 필요하대. 엄마 방을 서재로 쓸 거야.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고? 거실에 간이 침대 놔줄게. 그거면 되잖아. 엄마 혼자 방 하나 쓰는 것도 좀 그렇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방까지 빼앗는 거니? 빼앗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지. 엄마는 거실에서 자도 되잖아. 방은 우리가 더 필요하니까. 딸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야 뭐해. 어차피 이 집은 진우 명의잖아.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집이었는데 이제 내 방도 없구나. 설거지를 마저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현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각종 전단지와 우편 광고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대출 한도 확인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최저금리, 급매물 신속 처리, 대출 권유 우편 광고와 부동산 명함이 수북했습니다.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왔지? 저는 우편 광고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모두 대출과 부동산 관련이었죠.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빛부동산. 박진우 고객님, 상담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010-7890-4567. 박진우 고객님? 사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일정? 무슨 상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그 명함들을 모두 챙겨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 파일 이름을 부동산 명함 11월 28일이라고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복도에서 사위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등기 깔끔해요. 근저당 설정도 되어 있고요. 어르신 방만 정리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르신 방, 내 방 말하는 건가? 저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습니다. 네, 시세는 4억 5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저당 2억 갚고 남는 거로 다른 거 알아보려고요.
어르신은 어차피 요양원 보내면 되니까요. 요양원.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사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명의도 제 거고 어르신은 그냥 사는 거니까요. 처리되면 연락 주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30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 딸이 같이 살자고 해서 증여한 집. 그 집을 팔아서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11월 28일. 사위 통화 내용. 등기 깔끔. 어르신 방만 정리되면 진행 가능. 시세 4억 5천. 근저당 2억 갚고 남는 돈으로 다른 거 알아본다. 어르신은 요양원 보낸다. 글씨를 쓰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메모장을 적셨습니다. 낮에는 요양원에서 남의 부모 돌보고 밤에는 딸에게 요양원 보내진다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분했죠. 다음 날 저는 휴대폰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900원 식빵 영수증 사진, 부동산 명함 사진, 대출 우편 광고 사진, 그리고 딸과 사위의 문자도 캡처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부터 방 비워줘. 장모님, 병원은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저희 바빠요. 생활비 20만 원 입금 부탁드려요. 하나하나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위의 반말, 딸의 무시 발언, 병원 거부 통화. 모두 날짜별로 정리해서 폴더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평소 요양일이 없을 때 가끔 가는 곳이었죠. 거기서 이웃들과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요. 복지관 게시판을 지나가는데 한 장의 안내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안내. 노인 인권, 가족 문제, 재산 분쟁 상담 가능. QR코드로 신청하세요. 제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법률 상담? 저는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구청 연계 무료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예약 필수. QR코드 스캔 후 신청. 하단에 QR코드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정말 해야 하나? 딸을 상대로 법을 쓴다고? 하지만 사위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은 요양원 보내면 된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QR코드를 찍었습니다. 화면에 예약 페이지가 떴습니다. 상담 희망 분야 증여 취소, 부양 의무 불이행.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체크했습니다. 상담 희망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예약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복지관을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12월 1일 복지관 게시판에서 무료 법률 상담 안내문 발견. QR코드로 예약 완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상담 예정. 증여 취소, 부양 의무 불이행 상담. 메모를 마치고 저는 서랍에서 증여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사위 명의로 집을 넘길 때 받은 서류였죠.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생활비 일부 지원, 병원 동행, 가사 분담. 하지만 그 약속은 모두 깨졌습니다. 저는 증여 계약서를 증거 폴더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증거 폴더만 응시하고 있었죠. 30년 요양보호사로 남의 부모는 극진히 돌봤지만 이제 저도 저를 돌볼 때였습니다. 법의 힘으로. 수요일 오후 2시 저는 복지관 상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 무료 법률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에 든 증거 봉투가 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이순희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지연 변호사예요. 구청 연계로 무료 상담 나온 거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실은 아담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벽면 가득 법률 서적이 꽂혀 있었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딸 사위한테 집을 증여했어요. 같이 살자고 해서요. 네.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요. 생활비 보태준다더니 오히려 저한테 받아가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집안일은 다 제 몫이고요.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게다가 제 모르게 집을 담보로 2억 원 대출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까지 팔려고 해요. 저는 요양원 보낸다고요. 조건부 증여였나요? 네. 증여계약서에 조건들이 적혀 있어요. 생활비 지원, 병원 동행, 가사 분담이요. 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죠. 증여계약서 사본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된 거 나와요. 또요? 딸이랑 사위 문자 캡처한 거요. 병원 거부, 생활비 요구, 방 비우라는 거. 녹음은요? 있어요. 사위 반말하는 거, 딸이 무시하는 거, 집 팔려고 통화하는 거. 오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그리고 혹시 다른 증거도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구겨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제 69번째 생일날 받은 선물이에요. 3,900원짜리 식빵이요. 오 변호사가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가격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죠. 케이크도 빵이고 식빵도 빵이라면서 줬어요. 할인받은 거예요. 순간 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서적 학대네요. 생일 선물로 할인 식빵이라니. 그녀가 서류들을 쭉 펼쳐놓고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 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순희님, 이건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조건부 증여인데 부양 의무 불이행 정황이 뚜렷해요. 경제적 부양도 안 했고 정서적 부양은 아예 학대 수준이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순서가 있어요. 첫째, 내용 증명 경고장을 보냅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오 변호사가 메모하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합니다. 소송 중에 집을 팔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네.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된 거 보니 이미 집 처분 준비 중이잖아요. 서둘러야 해요. 셋째요. 증여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건 불이행을 근거로 증여를 취소하는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님은 30년 요양보호사로 일하셨잖아요. 남의 부모는 극진히 돌보셨는데 정장님 딸은 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인 식빵 주고 요양원 보낸다고 하고 방까지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이건 님이 싸워야 해요. 님 존엄을 위해서요. 알겠어요. 하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식빵 영수증, 문자 캡처, 녹음 파일, 부동산 명함 사진, 모두 투명 파일에 날짜별로 정리해서 큰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썼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증거 자료. 이순희. 그날 밤 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했어요. 사흘 내 도착할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도 내일 바로 신청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흘 뒤 딸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집에 있었습니다. 딸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3시쯤 우편 배달부가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딸이 나가서 받았습니다. 뭐지, 이거? 딸이 봉투를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의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딸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내용 증명 서류를 쥐고요. 엄마가 저희한테 증여 취소한다고요?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약속을 안 지켰잖니. 무슨 약속을 안 지켰다고요? 증여계약서 봐라. 생활비 보태준다고 했지? 근데 너희는 나한테 20만 원씩 받아갔어. 병원 동행한다고 했지? 한 번도 안 갔잖아.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가사 분담한다고 했지? 집안일 다 내가 했어. 심지어 내 방까지 빼앗으려고 했잖아.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어떻게 법을 쓰세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할인 식빵 주고 요양원 보낸다고 하고 내 집 팔려고 한 게 가족이니? 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사위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딸이 내용 증명을 사위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위의 얼굴도 일그러졌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 모르게 집 담보로 2억 원 대출받은 거 잘못 아니니? 사위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 때문에. 내 허락도 없이? 그리고 집 팔려고 한 거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알았어요? 내 통화 들었어. 어르신은 요양원 보낸다고 했지. 그게 나 말하는 거지? 사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희님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됐어요. 정말요? 네. 내일 집행관이 가서 스티커 붙일 거예요. 집에 계세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다음 날 오전 10시 집행관이 왔습니다. 이순희님 댁 맞으시죠?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하러 왔습니다. 네, 맞아요. 집행관이 현관문에 노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법원 집행, 소송 끝날 때까지 처분 불가. 스티커가 착 붙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착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야. 나를 지키겠다는 뜻이야. 집행관이 떠나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스티커를 바라봤습니다. 노란 스티커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최말순 씨가 나오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 말순 씨. 말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참고만 있을 일이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말순 씨. 순희 씨, 저 증인으로 나설게요. 네. 어르신 우시던 날 사위가 케이크도 식빵도 빵이라던 말 제가 들었어요. 그 말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요? 네. 법정에서 제가 증언할게요. 순희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다 봤어요. 저는 말순 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노란 스티커가 바람에 살짝 떨렸습니다. 30년 요양보호사로 남의 부모는 돌봤지만 이제 저도 저를 돌볼 때였습니다. 법의 힘으로 그리고 이웃의 도움으로 일주일 뒤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가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30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이었죠. 작년에 손주 서윤이 졸업식 때 맞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오늘 제대로 싸워야 한다. 현관을 나서는데 딸 미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법정까지 가실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가족인데.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나야, 가족이면 할인 식빵 주니? 가족이면 요양원 보낸다고 하니?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오지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희님 준비되셨죠? 네. 오늘은 첫 변론이에요. 저희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법정에 들어서니 딸과 사위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엔 변호사도 한 명 있었죠.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증여계약 해제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이순희는 3년 전 피고들에게 아파트를 조건부 증여했습니다. 조건은 생활비 일부 지원, 병원 동행, 가사 분담이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증여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했고 병원 동행을 거부했으며 모든 가사를 원고에게 떠넘겼습니다. 딸 쪽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원고와 함께 거주하며 충분히 부양했습니다. 주거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양입니다. 오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주거 제공이요? 원고 소유였던 집을 증여받고서 주거를 제공했다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오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오 변호사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낸 생활비 입금 내역서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2년 동안 총 480만 원을 보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둘째, 병원 동행 거부 문자입니다.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엄마, 저희 바빠요.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병원은 혼자 가세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셋째, 원고의 방을 빼앗으려 한 문자입니다. 엄마, 다음 달부터 방 비워줘. 서재로 쓸 거야.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오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원고의 69번째 생일날 받은 선물입니다. 화면에 3,900원 식빵 영수증이 크게 떴습니다. 노란 할인 스티커가 선명했죠. 피고 박진우는 원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크도 빵이고 식빵도 빵이잖아요. 실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오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고는 30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남의 부모는 극진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 딸에게는 3,900원짜리 할인 식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양입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오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장모님. 진짜 답답하네. 청소 좀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장모님, 또 병원 모시라고요? 저희 바빠요. 택시 타세요, 택시. 그리고 결정적인 통화 내용이 재생됐습니다. 네, 등기 깔끔해요. 근저당 설정도 되어 있고요. 어르신 방만 정리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시세는 4억 5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저당 2억 갚고 남는 거로 다른 거 알아보려고요. 어르신은 어차피 요양원 보내면 되니까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죠. 저는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 쪽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요양원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알아본 거지. 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나중이요? 녹음에는 어차피 요양원 보내면 된다고 나옵니다. 이건 원고를 내쫓을 계획이 분명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죠. 딸 쪽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고를 잘 모셨습니다. 함께 살았고 식사도 같이 했고. 오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함께 살았다고요? 원고 방까지 빼앗으려 했는데요. 식사를 같이 했다고요? 제주도 여행 갈 때 원고는 빼고 갔는데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요? 네, 재판장님. 원고 생일날 피고들은 4박 5일 제주도 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고 몫은 없었습니다. 대신 집 보라고 했죠. 판사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정민아, 사실입니까?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엄마가 멀리 가시면 힘드실까 봐서. 원고에게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에 추가 증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이웃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2주일 뒤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최말순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순희님과 3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증인, 원고의 생활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눈 내리는 날에도 혼자 눈 치우시고 쓰레기도 혼자 버리시고 장도 혼자 보셨어요. 피고들은 뭐 했습니까? 피고들은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도와주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신날 저도 그 말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위분이 케이크도 빵이고 식빵도 빵이잖아요 라고 한 말이요. 바로 옆집이라 다 들렸어요.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요양보호사로 일하신 분한테 할인 식빵을 주다니.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가실 때도 봤어요. 순이님은 혼자 현관에 남으셨어요. 가족들만 캐리어 끌고 나갔죠. 말순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이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족한테 버림받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더 할 말 있습니까? 말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순이님은 평생 남의 부모 돌보며 사셨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 딸한테는 이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이건 너무 잔인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최종 변론 날 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여는 의무가 전제된 약속이었습니다. 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원고는 30년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을 믿고 부양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경제적 부양은커녕 원고에게 돈을 요구했고 정서적 부양은 아예 학대 수준이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증거들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3,900원 식빵, 요양원 보낸다는 통화, 방을 빼앗으려 한 문자, 여행에서 배제한 사실. 이 모든 게 부양 의무 불이행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지금 69살입니다. 남은 노년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 쪽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뒤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저는 또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법정에 들어서니 딸과 사위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이순희의 청구를 인용한다.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계약의 부양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했다. 경제적 부양은커녕 원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했고 정서적 부양은 학대 수준이었다. 특히 원고의 생일에 할인 식빵을 준 행위, 요양원 보낸다고 한 발언, 원고의 방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원고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환원한다. 피고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쿵! 판사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순희님. 님의 존엄을 지키셨어요. 저는 오 변호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 때문이었죠. 30년 요양보호사로 남의 부모는 돌봤지만 이제 저도 저를 지켰습니다. 법의 힘으로. 판결 확정 후 일주일 저는 오지연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희님, 집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팔아야죠.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순 없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제 조언 하나 드릴게요. 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요.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방식이에요.
그럼 딸이나 다른 사람이 나중에 재산 다툼할 일도 없고 님도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네. 집값 4억 5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저당 2억 원 갚고 남은 2억 5천만 원을 신탁하면 매달 1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100만 원이요? 네. 요양보호사 일 계속하시면 그 돈이랑 합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충분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세형 공공임대 알아보세요.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38만 원 정도면 깨끗한 오피스텔 나와요. 그게 나한테 맞을 것 같네요. 좋아요. 제가 신탁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2주일 뒤 딸 가족이 짐을 쌌습니다. 저는 일부러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죠. 현관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가구도 짐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딸 가족이 다 가져갔더군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마음이 묘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쓸쓸했죠. 베란다로 나가니 남편 사진이 담긴 박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열고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사진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5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잤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한 달 뒤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역 근처 전세형 공공임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어왔죠.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38만 원. 신탁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저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남의 집을 돌봤는데 이제 내 집을 꾸미는구나. 작은 식탁,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창가에 남편 사진을 놓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세보금자리예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 뒤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게시판을 보다가 한 장의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난타 동아리 신입 회원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누구나 환영. 난타라. 문득 해보고 싶었습니다. 30년 남을 돌보느라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잊고 살았거든요.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복지관 강당에 갔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네요. 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북 앞에 앉았습니다. 북채 2개를 받았죠. 자, 오늘은 기본 장단부터 배워볼까요? 제 리듬 따라 해보세요. 강사님이 북을 쳤습니다. 둥둥둥, 따따따, 둥둥둥. 저는 북채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북채를 내리쳤습니다. 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죠. 둥둥둥, 따따따, 둥둥둥. 리듬을 맞춰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둥둥둥, 따따따, 둥둥둥. 북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박자구나. 남의 박자가 아니라 내 박자. 30년 요양보호사로 남의 리듬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 제 리듬을 찾은 겁니다. 북을 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한 달 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요양보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죠. 예전엔 남을 돌보느라 나를 잃었는데 이젠 나를 지키면서 남을 돌봤습니다. 순희 씨, 오늘 표정이 밝네요? 동료 박소영 선배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요즘 기분이 좋아서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온몸에 스며들었죠.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사위도 손주들도 없었죠.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저는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딸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 간소한 가구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내가 선택한 곳이야.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응.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인 식빵 드린 것, 요양원 보낸다고 한 것, 방 빼앗으려 한 것.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나도 알아. 내가 힘들었다는 거. 하지만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할 이유는 안 돼요. 딸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서로에게 시간을 주자. 네. 너도 너 인생 살아야 하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엄마, 이건 미움이 아니야. 경계야. 경계는 미움이 아니라 존엄의 선이거든.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각자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자. 그게 먼저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시간 드릴게요.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또 뵐게요. 그래. 딸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며칠 뒤 저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나야, 서로에게 시간을 줍시다. 경계는 미움이 아니라 존엄의 선이야. 엄마도 너도 각자 자리에서 잘 살자. 사랑해.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시간 갖고 제대로 된 딸이 될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복지관 난타 동아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관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북채를 들고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둥둥둥, 따따따, 둥둥둥. 제 박자로 북을 쳤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남의 박자가 아니라 내 박자로 사는 인생. 공연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차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야 할 곳은 집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자리였습니다. 30년 요양보호사로 남의 부모는 돌봤지만 이제 저도 저를 돌봅니다. 생일 케이크 대신 3,900원 식빵을 받은 날 저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박자를 찾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증거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이나 마음속 깊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